소설 쓰는 정하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최근에 낸 에세이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족 하면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 엄마, 아빠, 아이, 그 중에서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해서 엄마는 집안일하는 사람, 아빠는 바깥에서 돈 벌어 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멤버, 아이가 어떻게 해서 되게 순진무구한 이미지 또는 공부만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두를 총합해서 엄마, 아빠, 아이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 자본주의 사회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4인 가족의 성곽에 갇혀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의 폐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마, 아빠의 이미지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번에 이제 아이 차례죠. 우리는 흔히 아이 하면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또는 더 넓게 잡으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또는 취직 전까지를 다 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아이,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소아와 청소년으로 나뉘겠죠. 보통 우리 병원 가면 소아 청소년과 할 때 그 소아 청소년, 이 개념이 점점 길어지죠. 네. 예전에는 20살 되면 어른이라고 생각했으나 요즘에는 막 30살 돼도 일 안 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성인이 아닌 것 같은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라 여겨지는 사람이 거의 30 몇 세까지 이르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개념이 생겨났는지를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볼까요? 원래 아이는 중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이때까지는 걸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마도 한 7, 8세 또는 9세, 10세, 빠른 애들은 7세, 8세면 걸어다니고 자기 의사 표현하고 다 하잖아요. 중세에는 그 시기가 되면 어른의 사회로 보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애를 대장장이를 시켜야겠다 싶으면 한 자기가 걷고 자기 앞가림 할 정도 됐다 싶으면 옆집에 있는 대장장이에게 보내서 대장장이를 같이 하게 만드는 거죠. 도제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 보내서 몇 년 동안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전문가한테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자기 힘으로 신체적인 능력과 정신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기만 하면 바로 어른의 사회에 편입해 들어갔던 거죠. 당연히 아이가 어울리는 사람은 나이대도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아줌마,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처럼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간 20대의 청년을 보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어린 어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경험치가 없는.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있으나 경험에 따른 연륜만 없는 초보 어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 개념이 중세시대에는 7, 8세 어린이부터 초보 어른의 대접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아이의 개념이 변합니다. 역시 산업혁명을 겪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아이라는 개념이 점점 변화가 와요. 그래서 공교육이 등장하죠. 공교육의 등장에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서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그리고 젠더 간의 성별 분업에 초점을 두고 보면 아이가 공교육을 받게 되었던 배경을 이렇게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사회에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잖아요. 노동자로 일을 하면 어떤 능력이 있었어야 됐을까요? 일단 신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힘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사장이 시키면 너 저거 10개 갖고 와서 10개씩 싸 하면 그 10개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기본적인 수리적인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서류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재들이 가는 곳은 어차피 다 규격화된 그 공장이기 때문에 받는 모든 교육이 똑같아야 되죠. 어느 공장에 가나 또는 어느 회사에 가나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 공교육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학교가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학교의 기원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으나 이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산업사회의 도래를 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이전에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수많은 일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어른 사회에 섞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규격화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똑같은 교육. 그리고 심지어 나이도 자기랑 똑같은 나이대 아이들하고만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그 아이들하고만 같은 반에서 지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접하는 사람들의 반경이 확 좁아져서 자기 나이대로 한정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이대와 이 아이는 똑같이 어떤 아이라는 똑같은 교육을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조해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기대치가 비슷한 나이대에. 그래서 같은 나이대 아이들과 같은 옷, 교복을 입고 같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그런 세대가 점점 만들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릴 때는 순진무구하게 놀고 장난감 갖고 놀고 어른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어른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가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하고도 무관하고 일하고도 무관하고 특히 돈을 버는 일하고도 무관하고 또 정치 같은 거하고도 무관한 그런 아주 무구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가 20대 또 연장됐다가 요즘엔 거의 30대 초반까지도 많이 연결이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이미 7, 8살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한 사춘기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초등학교 그 고학년 시기 또는 중학생 시기가 되면요. 신체적으로는 거의 어른과 다름없게 되죠. 일단 신체적 능력이 어른하고 똑같아집니다. 정신적 능력도요. 경험치에서 오는 연륜만을 빼면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대의 인류가 그 나이 때 아이들을 일을 하게 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제는 학교에 보내서 너 같은 나이대 애들하고만 놀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가 할 거는 오직 공부뿐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산업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똑같은 교육을 이제 시대 자체가 완전 커다랗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 같은 게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화 사회 이전과 같이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창의력을 중시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나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더더욱 규격화되어 있는 거죠. 시대에 맞지 않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몸도 움직일 수 있어. 나 아빠만큼 주먹 쓸 줄도 알아. 뭐도 들 수도 있고 웬만한 일 할 수 있어. 그리고 기기에 관련된 건 어른보다 더 뛰어납니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 네트워킹 이런 거에서는 훨씬 뛰어나죠. 그런데 나보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교과서 갖고 맨날 국영수 공부만 하래. 이러면 당연히 사춘기라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 역사의 사춘기가 대대적으로 명명되고 존재했던 건 지금밖에 없는 거 아시죠? 어른의 사회에 섞여서 자기 일을 하는 청소년이 사춘기와 같은 시기를 겪을 수가 없었던 거죠. 청소년이란 개념 자체도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2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춘기라거나 이런 우리가 되게 특이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은 이 시기에 인간이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제한된 생활을 강요받는 데서 오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청소년들 또는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는지. 왜 스마트폰 중독이 되고 그러는지. 생각해보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15살인데 그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뭔가에
나쁜 짓을 하고 다니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영역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런 아이의 개념, 소아 청소년의 개념, 자기 의지로는 무엇도 해서는 안 되고 어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어른이 될 시기를 준비만 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의 소아 청소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본주의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소아 청소년 고객님들이 어떤 회사를 먹여 살리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아 청소년들이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군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나왔습니다. 학원. 사교육계죠, 사교육. 네. 이 수많은 학원들, 몇 조대를 구가한다고 하죠, 매출이. 이 소아 청소년이 소아 청소년으로 머물면서 획일적인 입시 제도에 목숨을 걸어야만 이 수많은 학원가가 유지되고 이 학원가에 딸린 뭐 출판물 있잖아요. 참고서. 그리고 이 학원 광고계, 이 학원의 그 프로그램을 대는 교육 산업 이런 게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해 있고 이게 우리의 입시 제도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하방 압력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또 다른 산업군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소아 청소년 고객님들이 먹여 살리는 산업.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있죠. 우리 소아 청소년 고객님들이 없었으면 우리 한류는 이렇게 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돌, 자기 우상에 목숨을 걸고 막 CD를 몇 개씩 사고 밤새 그 스타의 집 앞에 가고 밤새 촬영하고 이렇게 되게 만드는 동기는 뭐예요? 답답한 자기 생활이죠. 얘가 내일 출근해야 되고 내일 출근하면 내 월급 받아서 내 자유의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생팬 그런 역할을 그렇게 지독하게 할까요? 할 수가 없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관심사도 분산이 되고. 근데 너무 갇혀있는 생활하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엄청난 기반이 돼주는 거죠. 먹여 살리죠. 엔터테인먼트 산업. 또 소아 청소년 고객님들이 먹여 살리는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게 있죠. 메이크업 중요한 그리고 위시한 뷰티 산업. 네. 이건 역시 이 소아 청소년이 갇혀있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왜냐하면 능력 다 커 있는데 어디 가서 내 맘대로 돈 벌 수 없어. 근데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획득하는 방법은 오직 엄마 아빠에게 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제한된 환경 내에서 갈 수 있는 곳도 제한돼 있고 이런 데 내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은 내 육체에 뭘 찍어 바르면서 뭔가 변화를 일탈을 시도하는 게 이 메이크업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건 주로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반경이 넓어져서 남성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뷰티 산업군에 어마어마하게 먹여 살리고 계시죠. 또 이번에 남성 청소년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먹여 살리시죠.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 된 데는 역시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이 아주 획일적인 학생으로 머물면서 공부만 해야 된다고 가정되는 것이 사실은 게임 산업 발달의 1등 공신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 모든 산업군이 가능하게 만든 그런 산업군이 있죠. 그리고 이 소아 청소년 고객님들이 역시 압도적인 화력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 있죠. 바로 이거죠. 이 모든 메이크업 하면 메이크업 한 거를 어디에 올리죠?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디에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다 뭘로 통해서예요? 핸드폰 산업, 핸드폰 통신 산업. 우리나라 핸드폰 강국이 된 것도 역시 소아청소년 고객님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소아청소년 고객님들이 지금 심지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서 우리 학교에서 핸드폰 없는 애는 나밖에 없어 빨리 사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열심히 번 돈으로 이걸 사줘서 우리나라 핸드폰 강국이 되는데 일조하시는 게 된 거죠. 또 이 모든 병리 현상과 관련해서 또 소아청소년 고객님들이 중요하게 먹여 살리는 산업군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상담산업, 정신계통 클리닉. 이 소아청소년 고객님들이 과한 사춘기 현상이 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비해 너무 제한된 생활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상담, 이런 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건전하게 일하는 환경에서 살 수 있었다면, 자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었다면 이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상담 산업, 청소년 상담 산업의 규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또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사실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봤고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빠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이는 그 모든 돈과도 상관없고 사회 현상하고도 상관없이 무구하게 놀거나 좀 크면 공부만 하는 존재로 있어야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자본주의하고 그 협업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폭의 이윤을 유지해야 돼요. 산업군이. 각자의 기업가가. 그러면은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있어요. 그럼 이 회사 사장이 이 자기네 회사에서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그러니까 돈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원재료를 사는 거죠. 주로 자연에서 채취해올 그 원재료를 사는데 돈을 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줘야 되죠. 근데 자연 자원을 사오는 데에는 드는 돈을 많이 깎을 수는 없죠. 하지만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임금은 책정하기 나름이죠. 많이 깎는 게 가능한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의 입장,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저임금을 주어야 이득이 나는 거죠. 그래야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 또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안 주면 안 되겠죠. 얼마큼 줘야 할까요? 먹고 살 수는 있을 만큼이죠. 다시 말해서 의식주를 제대로 영위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겠죠. 노동자가 어제하고 똑같은 상태의 건강한 몸 상태, 그러니까 오늘 일을 마치고 지쳐서 집에 가면 저녁을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고 다시 푹 쉰 상태에서 출근을 해야 어제와 같은 몸 상태에 힘을 쓸 수 있고 어제처럼 머리를 굴릴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자신을 어제처럼 재생산해서 맑은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일단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월급을 산정할 때 의식주에 들어가는 물질에 대한 최저값을 반드시 조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연초면 등장하는 말이 있죠. 항상 물가 상승률이라는 말이 있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예를 들어 쌀값, 고기값, 뭐 이럴 때 금반지도 들어간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무슨 티셔츠 값, 이런 값들을 다 알아봐서 그게 오른 만큼은 올려줘야 노동자가 먹고 입고 잔 다음에 자기 몸을 재생산해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본가가 이렇게 월급 인상을 할 때는요, 고려하는 게 오직 쌀값, 고기값, 티셔츠 값밖에 없어요. 그것만 산정해서 그거에 약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계속 이래도 늘 빠듯하게 먹고 사는 거에서 약간만 더 사치스럽게 살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거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것만 딱 맞춰서 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월급 산정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 쌀값만 있지, 쌀을 시장에 가서 사와서 씻고 불리고 폭폭 끓여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밥으로 만들어내는 노동력에 대한 값은 안 들어갑니다. 고기값만 산정하지, 그 고기값만 지불하지, 고기를 사와서 요리해서 그릇에 담아서 제공하고 다 먹은 그릇을 치우는 데 대한 노동력은 값으로 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당연히 해줄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물질을 가공하는 노동력은 월급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비용 중에서 오직 물질만 쳐주고 나머지 인간이 보필해줘야 되는 부분은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본가는
이 노동자를 막 이제 일을 시키고 집으로 보내면 자기가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노동자를 누군가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무료죠.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사회나 특히 회사에서는 기혼 남성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혼 남성을 한 명을 고용하면 이 기혼 남성에 대한 재생산은 무료로 따라오기 때문이죠. 요거를 제가 최근에 쓴 에세이에서 설명한 구절 한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중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그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가사 노동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자본가는 노동자를 활용한 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만 하면 잘 먹이고 잘 입혀 전날과 같은 건강한 육신과 맑은 정신 상태로 만들어 이튿날 다시 보내는 노동자의 아내를 통해 노동력 재생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함으로써 값싼 노동력과 노동력 재생산의 무상 제공이라는 1+1 혜택을 누리는 셈이었다. 네, 그렇죠. 바로 1+1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게 그러면서도 집에서 논다라는 말을 듣는 게 그냥 생겨난 현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인식이 된 것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런 일속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굴러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굴러갈 수 있는 거죠. 노동자를 다 그 전날과 같은 상태로 재생산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를 재생산하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그런데 이런 여성은 집에서 논다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건 그것을 모두 공짜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짚은 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는 책이고요. 낸시 폴브레라는 경제학자이신 분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아까 월급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가사 노동자, 즉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손길은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무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실비아 페데리치가 여성의 가사 노동은 모두 다 천연자원처럼 누구나 마음대로 퍼다 써도 되는 공짜 노동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런데 이 낸시 폴베레라는 경제학자는 이 보이지 않는 가슴, 즉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칭되는 개념을 개발해낸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손에 대해서 이것도 경제적인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제력으로 보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저한테 와서 꽂혔던 말은 이거였어요. 이 낸시 폴브레는 두 사람을 대비를 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한 비혼 남성이 있어요. 결혼하지도 않고 애를 낳지도 않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한 번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가사 노동만을 한 아이 셋을 길러낸 전업주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인생을 비교하자는 거죠. 그러면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정년퇴임을 한 남성은 연금을 두둑하게 받겠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비혼 남성이 받게 되는 연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따져보면 이 전업주부가 길러낸 아이들이 커서 일해서 받는 월급의 일부를 떼내서 거기에 국가가 더 플러스해서 주는 게 연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혼 남성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즉 노동자가 되게끔 하는데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전업주부는 이 아이들이 커서 노동자가 되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의 일부를 연금으로 내게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임에도 이 비혼 남성은 연금 혜택을, 이 아이들로 인해서 발생한 연금 혜택을 받게 되고 전업주부는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업주부가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받는 연금을 나눠 쓰긴 하겠지만 그 연금은 전업주부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남편에게서 나눠달라고 해야 하거나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별한 경우에는 온전하게 다 받지 못합니다.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70% 정도밖에 받지 못하죠. 자기 이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낸시 폴브레가 지은 이 책을 보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가사노동을 바라보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은 이타적으로 자기 따뜻한 가슴을 내주면서 산다는 것인데, 남을 돌보는, 그러니까 나가서 돈 버는 일 대신에 남을 돌보는 일을 택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자립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되면 누가 집에 남아서 아이를 돌보려고 하겠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돌봄에 엄청 공백이 일어나고 있죠. 여성이 당연히 무상으로 하던 일을 이제는 당연시 여기지 않게 되었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으면 그 자리를, 여성이 맡았던 자리를 사회와 남성 그리고 다른 여러 손길이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보면 더 극명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둑한 연금을 받는 비혼 남성과 연금 혜택이 전혀 없는 주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경제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고 전혀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마련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돌봄 노동 체계를 형성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공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부라 불리는 엄마는 자본주의를 무상으로 떠받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아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되게 무구한 존재. 한 20세, 30세까지는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 가서 벌어올 수도 없고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존재로 남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아빠, 이거 레고 사줘요. 우리 반 애들은 저거 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대. 10만 원, 20만 원 하는 레고를 사달라고 엄청 졸릅니다. 그러면 이 압력, 얘네 반 애들 다 사줬다는데 우리도 사줘야지. 이걸로 인해서 훨씬 자기의 소득보다 더 비싼 선물을 자꾸 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가. 그리고 핸드폰. 우리 아까 소아청소년 고객님들이 목요살렸던 그 핸드폰 분야도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죠. 우리 반 애들은 다 아이폰 최신형으로 바꿨대. 얘 것도 2년 전에 사서 멀쩡한데도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엔 부모는 사주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빠가,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엄마도 느끼겠지만 이 부모가 느끼는 압력,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도 특히 돈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장 많이 뒤집어 쓰게 되는 아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압력을 매일매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통해.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가사 노동을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사회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는 한 명의 존재, 주부인 자기 아내를 통해서도 엄청 부담감을 느껴요. 절대로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돈을 조금 줘도, 아무리 나를 부려먹어도 나는 절대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단단하게 저임금을 주면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이게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아빠, 엄마, 아이 중에 누가 가장 가엾을까요? 자, 아빠는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인생 전체를 가장 에너지가 있었던 기간을 대부분 다 회사 일에 쏟아 넣어야 하는, 다른 옵션이 거의 없는 이 가엾은 아빠와 집에서 수많은 노동을 하지만 논다 소리 듣고 남편한테 남편 덕분에 편하게 먹고 산다 소리 듣고 막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한 노동을 노동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논다는 소리를 듣는 엄마. 그리고 자기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 다 있는데도 멀쩡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갇혀서 공부만 해야 되는 아이.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가엾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 멤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별 분업적인 또는 어른과 아이 분업적인 이미지가 누구한테 이익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만 해도 이 서로를 대하는 게 훨씬 더 달라지는 거죠. 사춘기 아이를 보고 예전에는 저 못된 자식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걸 보는 시선 자체가 그래, 네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네가 건강한 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고 대하면 해결책이 바로 있진 않더라도 훨씬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혹자는 말하겠죠. 아, 이렇게 골치 아프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 살기에는 비혼이 제일 나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자, 비혼의 삶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족을 이루지 않는 삶. 어떻게 사는가? 지구상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지속할 정도로 커플 중심 사회죠. 애인이 없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죠. 남자친구 있니? 여자친구 있니? 언제 결혼할 거니? 뭐 막 마치 반드시 해야 될,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무엇이 있냐? 계속 물어보고 압력을 넣죠. 결혼해라, 결혼해라. 그리고 영화나 이런 데서도 사랑에 빠진 남녀는 결국 빰빰빠밤 하면서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당연히 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인데. 그래서 사랑이 당연히 결혼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꿈꿀 수 있는 커다란 행복, 가장 커다란 행복인 양 조명하는 영화, 드라마, 소설들을 막 판타지를 이루잖아요. 텔레비전 켜도 나오고 영화를 봐도 나오고 소설을 봐도 나오고. 이런 데서 사는 비혼의 마음은 자기가 아무리 난 저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틈엔가 거기에 대해서 결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친이 없나? 왜 난 결혼을 못하지? 라는 생각을 안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치 뭐가 모자랐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막 계속 그런 취급을 하잖아요. 계속 물어보고. 근데 그런 정신적 박탈감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세금 제도에서도 비혼인 사람들은 또 엄청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뭐 공제, 뭐 부인 공제, 애들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분양제도. 이런 나라,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여러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사람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4인 가족을 이루라는 압박을 엄청나게 보내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제도적으로서 불이익을 주고 결혼을 안 하면,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자란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족주의,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한 명의 인간이 태어나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의식주나 교육을 가족이 다 떠나야 된다고 미루는 사회일수록 가족도 불행하고 그 가족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기혼자도 불행하고, 아까 기혼자 내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불행한지 다 살펴봤잖아요. 기혼자 바깥에 있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제도적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의 성과, 가족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걸 깨고 사회복지를 해서 인간이 태어나면 부잣집 부모가 없어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의식주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게 모두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죠. 그래야 가족을 이룬 사람들은 가족을 이룬 사람들을 서로 간의 그 압박감, 내가 얘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 돼. 아이는 엄마 아빠를 위해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압박감이 좀 풀려나가고 이걸 깨야. 그리고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박탈감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시스템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지국가라 불리고 행복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복지제도를 통해 이 가족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구조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많이 가야 하는데 복지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말 가족이 모든 걸 책임지는 그게 굉장히 세죠. 그래서 유난히 우리나라가 그 가족을 살해하고 나도 죽는, 예전에는 이게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고 부르죠. 그런 비율이 높은 이유도 이런 압력 때문인 거죠. 내가 죽으면 쟤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겠다 생각하니까 이런 절망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와 가족 제도에 대해서 이제 참고할 만한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칼 마르크스 아저씨 자본론을 쓰셔서 자본주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개념을 형성해 주신 분이죠. 돈이 돈을 불려나가는. 그래서 이 자본론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것은 이 칼 마르크스는 세상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분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자본가가 노동자와 자연자원에 이 돈을 투입해서
자원을 투입해서 다시 벌어들여는 시스템. 그래서 돈을 나는 시스템을 자본주의라고 명명을 했고, 이 노동자들이 계속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자본가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불려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뼈대부터 다 설명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 다음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음 책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마리아 미즈라는 여성 철학자이자 환경주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이 책을 집필하신 이분은 막스의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젠더를 분석하기는 하지만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봐요. 이런 거죠. 세상은 자본가와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일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만이 일이 아니다. 막스는 노동의 개념을 자기가 한 일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사람이 하는 일만은 노동이라고 명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미지가 봤을 땐 그게 아닌 거죠. 세상엔 자본가도 있고 노동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축이 있다는 거죠. 이 노동자를 재생산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사람, 즉 가사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던,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아니라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막스가 자본론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이 세상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집에서 논다는 소리를 듣게 만든 원흉이 자본론에 있다고 본 거죠. 이 마리아 미즈는. 막스 자신이 가사노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가사노동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게 남성 석학들의 한계인 거죠. 그거를 마리아 미즈가 분석해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요거의 요약본을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마리아 미즈는 전통적 막스주의를 비판한다. 전통적 막스주의가 임금 노동이 아닌 노동을 생산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을 조장하여 사회적 서열과 차별을 강화시키고 노동을 노동시간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통해 노동과 삶을 분리시키는 문제를 양산해왔다고 지적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생산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았던 문제를 또렷하게 밝혀낸 거죠. 다음 책은 혁명의 영정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봤던 캘리번과 마녀라는 책을 지으신 실비아 페데리치가 쓴 책이고요. 아까 캘리번과 마녀라는 책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이 혁명의 영점은 거기서 조금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제를 담은 책이고요. 이분은 실제로 가사노동의 임금을 일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이태리에서 이분과 함께 가사노동의 임금을 일하는 운동을 주도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죠.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윤이 유지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저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그 공짜인 것처럼 주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임금을 줄 때도 물질에만 주고 가사노동용에 주지 않는, 이 개념이 이 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이 임금을 주고라면 이렇게 저임금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노동자도 당연히 자기를 재생산하는 데 대한 비용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 임금도 받을 수가 있고, 그 임금을 주부가 받음으로 인해서 여성이 온종일 가사 일을 하고도 집에서 논다는 말을 듣게 되는 아이러니에도 벗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렇게 제가 이 내용으로 강연을 하고 다니면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돈을 누가 줘요? 남편한테 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그 밥할 때마다 뭐 얼마씩 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재생산 노동이라는 거는 노동의 성격상 상품 생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생산을 통해서 생각해왔던 그런 임금 체계가 아닌 훨씬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사노동의 임금을 부여하는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할 때 가사노동을 전담했던 가사노동자가 재산의 반을 나눠 갖게 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혼을 했더라도 나중에 훗날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갖게 해줘요. 법적으로.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가사노동이 임금을 부여하는 거죠.
또는 공공기관의 입장료를 할인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떤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또는 다둥이 카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에 지불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그 출산 제도에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하는 나라에서는 임신이나 출산휴가를 가면요. 출산휴가를 예를 들어 300일이라고 하면 그 300일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은 한쪽 성별만 쓰지 못해요. 만약에 엄마가 3분의 2, 200일을 썼으면 100일은 반드시 아빠가 써야 돼요. 그리고 이 300일 기간 내내 월급은 전액 다 줍니다. 그리고 이 원래 만약에 회사를 안 다녔던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사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실상의 방법인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회사에서 월급을 책정할 때 그 재생산에 들어가는 물질만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재생산할 때 들어가는 사람의 노동력으로 요리를 한다거나 빨래를 하는 이 노동력에 대해서도 그만큼 임금을 더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결혼한 사람에게만 이득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것은 임금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재생산을 누가 해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자기가 하죠, 스스로. 그래서 그런 사람은 대부분 뭔가 사다 하는 경우가 많겠죠. 당연히 이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재생산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임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생산 개념을 노동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주는 방식으로 가면요. 노동자가 너무 저임금을 받는 그 현상을 다 같이 해소하는 효과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현실의 상품 이 생산체계, 지금 재생산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만 상상력이 있다 보니까 이 가사노동이 임금을 일하는 의지가 나오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받기가 쉬우나 사실은 이미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될 거라는 그런 거죠. 예.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반찬을 사다 먹거나 아니면은 그 노후에 요양원에 가거나 하는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온 거죠. 전통적인 영역에서. 이것도 가사노동의 임금을 부여하는 넓은 범주에서 보면은 하나의 방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성운동은 여성에게 이때까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사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일을 해야 여건이 신장된다. 이쪽으로만 굉장히 많이 부르짖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남게 되냐면 여성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가사와 육아가 항상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자기 시간만 없어지고 더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여성은 마치 별 가치가 없는 것인 양 폄하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성이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면 그런 식으로 여성 내부에 분란이, 그러니까 분열되는 듯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런 요소 때문에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은 여성이 실제로 지금 맡고 있는 일 자체를 격상시켜야 된다. 그게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 이 관점을 실비아 페데리치가 불어넣은 거죠.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 반성했고 이 가사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오는 노동은요. 아주 비약시켜서 말하면 어떤 노동이에요? 그렇죠. 그 남을 위한 노동인데 남 중에서도 특정인, 사장님의 호주머니를 배불리게 하는 일인 거잖아요. 또는 특정 주주 몇몇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 거잖아요. 아주 비약시킨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는 일도 보면 대부분의 안 그런 일들도 있으나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인데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사게 만드는 일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일.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면 텔레비전 멀쩡한데 요즘에 이렇게 휘어지는 그거 텔레비전 정도는 보셔야죠.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사게 만드는 일. 그렇게 해서 자꾸 있던 걸 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 일과 그런 일을 해서 결과는 사장님 배불려주는 일.
일과 한편에서는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게 하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죽음을 시중드는 그런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마리아 미즈나 실비아 페데리치는 어떤 일이 우리 인간에게 더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 일은 돈을 받아온다는 이유로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가사 노동자가 집에서 하는 일들은 집에서 노는 것처럼 사실은 가치로 따진다면 이쪽이 압도적으로 귀한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게 하는 노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폄하만 하지 말고. 그래서 굉장히 여성운동, 페미니즘계도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운동이 되었고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 총합을 해서 이제 커다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뭘로 보이나요? 빙산이죠, 빙산. 네. 저 위에 있는 저 하얀 요 부분만 우리는 보죠. 근데 그 밑에는 훨씬 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없으면 위에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되게 화려한 요소들, 밖에 나가서 막 시크한 막 수트 차림에 막 노트북 들고 다니고 막 몇 억의 연봉을 받는 그런 남성 회사원의 모습, 뭐 다국적 회사쯤 되겠죠. 막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막 출장 다니고, 물론 지금 코로나라 그게 안 되지만 그런 자본주의 화려한 모습은 사실은, 그리고 그 화려한 모습이 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사 노동자 같은 사람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넥타이를 달랑거리면서 그 회사 다니는 세련되고 깔끔한 회사원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가사 노동이고 돌봄 노동, 그리고 사랑, 인내심, 그리고 무보수 노동 또는 저임금 노동 또는 천연 자원이죠. 우린 자원을 퍼다가 계속 돈 되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맑은 공기, 물 이런 게 다 떠받들어서 그 한 줌의 그 화이트 칼라 회사원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이트 칼라 회사원이 이 가사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면 이 가사 노동자가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이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멋지게 차려입고 바깥에 나가서 임금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정치의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언어에 대한 정치죠.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린다고 정의하느냐. 이 일을 마리아 미즈나 실비아 페데리치 같은 여권 운동가들, 가사 노동의 임금을 일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복시키고 싶어하는 게 이런 개념인 거죠. 이건 비단 여성을 편들고 남성을 편들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사 노동에 남성들도 많이 들어와야 하고 가치 있는 일에. 그래서 회사가 물건을 파는 장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이 빙산의 일각을 유지하는 큰 그림에는 여성, 자연, 그리고 저개발 국가라는 거대한 비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네. 돌봄 노동과 관련된 이 저임금 현상도 다 개선을 해야 되고 돌봄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임금을 주는 현상을 개선할 때에야 남성들도 이 돌봄 노동 분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고평가된 일들에는 다 서로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도 같이 가야 되고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반대로 이 여성이 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여서 사실 남성들도 가사노동에 실제로 투입해서 하면 잘하고 기뻐하거든요. 아이 돌보면서 기쁨을 느꼈다는 남성들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때에는 아빠들이 요리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페북이나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도 가사노동을 하면서 자기가 사람을 살게 하는 노동을 하면서 하는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건데 이렇게 성별 분업으로 갈라놓고 가사노동을 폄하하고 논다고 말을 하는 거는 남성이 가사노동의 기쁨,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기쁨을 느낄 그런 기회를 뺏어가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가사노동 전체를 재편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재편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운동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성곽에서 탈출해서 성별 분업의 고정관념에서 탈출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 가속화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기도 하죠. 마을 만들기 운동 이런 거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고 자본주의로 인해서
재생산 노동, 같이 아이를 키우고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의식주를 공유하던 것이 다 파편해서 다 각자 가족 도생주의가 된 거. 요걸 넘어서기 위한 운동이 마을 만들기 운동이죠. 그것도 하고 있고, 아니면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내 여자친구랑, 그게 동성애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냥 내 여자친구랑, 나는 별로 남자랑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맞지 않아서 그냥 난 친구랑 살아, 둘이. 그래서 이 친구랑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거의 다 가족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이 친구가 나에게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법에서는요, 이 친구가 내가 만약에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 하면 내 수술에 대한 동의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 친구가 집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했다면, 제가 30년 동안 일을 하고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제가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러면 그 연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람의 사는 이치로 보면 이 친구한테 있잖아요. 30년 동안 나의 가사노동을 해줬던 나의 친구. 그러나 법적으로는 내가 남긴 유산과 나의 연금은 이 친구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나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던 내 가족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족에게만 모든 책임과 권리를 떠안긴 사회가 갖고 있는 불합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족을 이루려고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타파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법적으로 동반자로 인정해주고 수술에 동의할 권리도 주고 연금도 받게 해주자. 이게 바로 생활 동반자법 운동이죠. 가족이 아닌 사람과도 삶을 나눌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이것이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가족의 개념이 더 다양화되고 같이 살 수 있는 선택권이 더 많아져야 가족 내부에 있는 압력, 서로가 서로를 너무 과도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압력도 없어지고, 또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성별 분업도 많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교육 면에서도 변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대안학교도 다 마을 만들기 운동하고 많이 연계돼서 가고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는 개념을 갖고 있죠. 학교도 분리돼 있고. 그래서 동네도 사무실이 많은, 주로 강남이나 삼성동 같은 동네랑 주거지역 이런 데가 좀 약간 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또는 엄마가 일하는 회사에 뭐 앵갱 우는 깐난애기를 데려가거나 이런 건 가급적 안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외국의 어떤 호주였을 거야. 아마 호주의 남성 국회의원이 애를 안고 나와서 연설을 했던 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간의 분리를 깨는 움직임인 거죠. 회사가 얼마나 신성한 곳이라고 아이 또는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출입하면 안 됩니까? 그 동네에 왜 아이나 아이 엄마들이 가는 것이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취급이 돼야 되죠?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똑같은 공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고 아이나 아이 엄마가 출입할 수 없는 그런 금기 같은 게 정해놓은 건 아니나 사실은 되게 그게 마치 되게 세련된 공간인 것처럼 되는 이런 공간적인 장벽도 많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호주에서 그 남성 국회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 그런 공간의 분리를 타파하는, 돈을 버는 영역이 신성시되는 이런 거를 타파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게 많이, 그래서 아이를 어느 공간이든지 데려가게 하고 일터에도 데려가고 이런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도 이미 재택근무 이런 걸로 가면서 일과 가정의 엄격한 공간적인 분리도 많이 깨지고 있죠. 그리고 재택근무를 통해서 뭔가 그렇게 회사에서 약간 군사적이었던 그런 권위적인 문화 이런 것도 많이 깨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움직임이 근본적으로는 다 공동체의 복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깥일과 집안일을 나누는 것에서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복원된다는 것은 재생산 노동의 재분배, 재생산의 공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같이 키우고 같이 나눠 먹자는. 그리고 이렇게
이 뭔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고 사유재산을 칼같이 지켜서 모든 것을 소유가 있게 하는 움직임을 나누는 움직임에는 두 가지 커다란 동력이 붙었습니다. 마치 패스트 시대가 중세 봉건 제도를 붕괴했던 것처럼 하나는 자본주의 자체의 역동이에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자본주의는 그 이전에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내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달한 거죠. 왜냐하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만큼 팔았고 그거를 팔 식민지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의 모든 나라가 다 자본주의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싼값에 원료를 뺏어와서 비싸게 팔아먹을 식민지도 없어졌고 그런 거를 공짜로 받쳐주던 여성도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자본주의가 예전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 임금을 벌어오는 정규직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죠. 이제 남성 노동자 한 명이 밖에서 가족들이 먹고 살 임금을 혼자서 벌어오는 정규직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40대까지만 일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만큼 이제 그 정규직 9시, 6시까지 가서 많은 돈을 벌어오는 그 정규직을 제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윤의 폭이 너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미 자본주의 자체 내에서도 집안일을 하는 주부처럼 노동자들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교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부임과 동시에 노동자, 즉 바깥일과 집안일이 섞이는 이런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 가속화가 된 거죠. 그래서 바깥일과 집안일 간의 구분이 많이 없어지게 된 거죠. 또한 시대 정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대한 한 명의 지도자가 나라를 구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위대한 정치인의 이미지는 끝까지 지켜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런 것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멋있는 장군, 위대한 한 명의 지도자 이렇게 하려면 그 장군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단점이 있고 뭔가 치부가 있고 못된 짓 한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게 다 가려졌던 거예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언론 창구가 방송국이나 기사,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나갔죠. 유명인에 대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의견을 생산하고 가치 평가를 하고 사회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층이 기자, 아나운서 이렇게 일부 계층들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의견 외에는 널리 퍼질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과 이 언론 종사자들만 잘 케어하면 이 영웅 이미지가 지켜지는 거예요. 정치인도. 근데 이젠 그게 됩니까? 이걸 깨는 게 바로 아이폰이었죠. 스마트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언론이죠. 한 명 한 명이 다 언론사예요. 자기의. 내가 유튜브 개설하면 나는 방송국 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을 이미지화하기 위해 여러 명의 그 숨겨졌던 삶, 이 사람에게 밥을 해줬던 엄마, 또는 이 사람이 연인으로 삼았다가 성적으로만 착취하고 버려졌던 여성, 이런 여성들이 이제는 미투 운동 이런 식으로 다 고발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켜졌던 이 위대한 한 명의 지도자는 절대로 이제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전 시대의 반생을 보내고 그 후에 정치인으로 산 사람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지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은 이런 변화입니다. 이제는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 1인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과도 관련이 있죠. 가사 노동자들이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도 민주화 운동 내부에서 여성은 밥을 해주거나 성적으로 희생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감춰졌고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고 여겼으나 이제는 그 어느 멤버도 희생을 당연시 여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따라서 정치가 변해서 그것만으로 민주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변한들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또렷이 나누어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그럼 무엇이 가능하게 했는가? 이것을 보면은 결국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교류를 통해서 많은 뉴스들이 오가면서 모든 게 투명해진 것도 있고 또 IT 테크놀로지와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언론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자본과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노동이 중요한지 인간을 살게 하는 노동이 중요한지 그래서 인간을 살게 하는 노동이 너무나 폄하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모두 너무 불행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재생산 영역의 재분배를 해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봄 영역이 빈 부분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어디 그 사고 하나뿐이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돌봄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분배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사고도 많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자연, 식민지 이런 데서 많이 바뀌었고요.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회는 제도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죠. 제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50년, 100년 뒤쳐져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선택 남성이라면 내가 가사노동을 할 때도 기쁨도 느끼고 나도 일조하고 싶은데 자꾸 어느 한켠에서는 또 되게 옛날스러운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일해야지 뭐 이런 거. 돈 벌어와야지 어디 부엌에 들어 이런 말이 지금도 많이 울려 퍼져요. 없어진 것 같지만. 반대로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엄마인데 그래도 집에서 애들을 봐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갈등할 때 우리 시대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자기가 서 있는 집안 그리고 꼭 일하러 밖에서 나가서 이러지 않고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시대를 읽어내는 눈이 있으면 내 삶을 훨씬 알차고 비옥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자기가 서 있는 지형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